의식이 돌아오는 과정은 마치 칠흑 같은 심해에서 수면 위로 아주 천천히 떠오르는 것과 흡사했다. 가장 먼저 그녀를 덮친 감각은 머리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둔탁하고도 끔찍한 통증이었고, 그 뒤를 이어 코를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가 위장을 뒤집어 놓을 듯 메스껍게 밀려왔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천장에 매달린 하얀 형광등 불빛이 시신경을 자극하며 날카로운 바늘처럼 눈동자를 찔러왔기에 그녀는 짧은 신음을 흘리며 다시 눈을 감아야만 했다. 전신을 올가매는 듯한 무력감 속에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조차 천근에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버거웠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된 생존 본능은 혼란스러운 호흡을 강제로 진정시키며 상황을 파악하도록 채찍질했다.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 곁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 뭉치를 넘기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남자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환자가 깨어난 것을 반기는 기색이라기보다는 마치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연구원처럼 차갑고 건조하기 그지없었다. 조각상처럼 깎아놓은 듯한 수려한 외모와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으나, 그에게서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남자는 들고 있던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위압적인 실루엣이 병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짓눌렀다. 남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건조한 목소리로 정신이 드냐고 물으며 물이 담긴 크리스털 잔을 그녀의 입가로 가져다 주었다. 타는 듯한 갈증에 허덕이던 그녀는 본능적으로 물을 받아 마셨고, 시원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막혀있던 목구멍이 트이며 겨우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훔치며 잔을 내려놓고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남자를 올려다보며 당신은 누구냐고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녀의 동공 깊은 곳을 탐색하듯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내 무미건조한 어조로 자신이 그녀의 남편인 강도진이라고 대답했다. 남편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뇌리에서 겉돌기만 할 뿐 그 어떤 감정적 동요나 익숙한 기억의 파편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머릿속을 아무리 헤집어 봐도 그녀의 기억 저장소는 마치 하얗게 포맷된 하드디스크처럼 텅 비어 있었고, 강도진이라는 이름 석자 또한 생전 처음 듣는 타인의 이름처럼 낯설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관자놀이를 짚자 강도진은 익숙한 일이라는 듯 침대 머리맡에 호출벨을 눌러 의료진을 호출했다. 그의 태도에서는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애틋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영자의 냉철함만이 묻어났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황급히 들어왔는데, 그들의 태도는 강도진 앞에서 지나칠 정도로 깍듯하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주치의로 보이는 중년의 의사는 그녀의 동공 반사를 확인하고 혈압과 맥박을 체크한 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해리성 기억 상실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진단 결과를 내놓았다. 뇌가 감당하기 힘든 큰 충격이나 트라우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차단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이라는 의사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의 설명을 듣는 와중에도 시선을 돌려 벽에 기대선 채 팔짱을 끼고 있는 강도진의 표정을 살폈다. 의료진이 모두 나가고 다시 둘만 남게 되자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며 용기를 내어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고, 강도진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며칠 전 그녀가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천만다행으로 구조대가 제때 도착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는 그의 설명은 너무나 매끄러워서
오히려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자기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 깊고 어두운 심연은 어떤 감정도 비추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병실 내부를 둘러보았는데 이곳은 일반적인 병실이라기보다는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연상시킬 정도로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다. 바닥에는 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창가에는 우아한 암막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어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였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창문에는 손잡이가 없어 열 수 없는 구조였고 이는 마치 그녀가 이 화려한 새장에 갇힌 새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이 공간에서 그녀는 환자로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던 그녀는 문득 손가락 끝에 박힌 굳은 살들의 시선이 멈추었다. 강도진의 말대로 자신이 재벌가의 사모님이라면 손이 고생을 모른 채 매끄러워야 하겠지만 그녀의 검지와 중지에는 펜을 오래 잡거나 키보드를 장시간 두드렸을 때 생기는 단단한 굳은 살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또한 손바닥 안쪽에는 미세한 흉터들이 몇 개 보였는데 이는 단순히 가사 노동을 해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에는 그 모양새가 날카롭고 특이했다. 이 작은 신체적 증거는 강도진이 부여한 그녀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모순되고 있었고 그녀는 이 모순이야말로 잃어버린 기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생리적인 현상을 핑계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침대에서 내려오려 시도했다. 강도준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화장실 쪽을 가리켰고 그녀는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벽을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닥에 닿는 차가운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짐짓 힘겨운 척 연기를 하며 강도준의 부축을 거절하고 스스로 욕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자마자 세면대를 짚고 거울을 바라본 그녀는 붕대를 칭칭 감은 창백한 얼굴과 마주했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쓰던 그녀의 귀에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대화 소리가 잡혔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문의 귀를 바짝 대어 소리에 집중했는데 그것은 병원 직원들의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무정의를 통해 주고받는 짧고 절도 있는 보고 소리였다.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 병실 입구 쪽에 있는 작은 유리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2명이 문 양옆을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귀에는 경호용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로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태도는 환자를 보호하는 경호원이라기보다는 죄수를 감시하는 간수에 가까웠다. 상황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피곤에 지친 연약한 환자의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곁눈질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남편이 맞다면 왜 아내를 이토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기억을 잃기 전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렸던 것인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지금 당장은 그의 의심을 사지 않고 최대한 몸을 회복하여 이 감옥 같은 곳을 탈출할 기회를 엿봐야만 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창밖에 어둠이 짙게 깔리자 강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겨 입으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나가봐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는데 그 입맞춤은 차갑고 기계적이어서 그녀는 소름이 끼치는 것을 참아내야 했다. 그는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과 함께
푹 쉬라는 말을 남겼지만 그 어죄는 묘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가 병실을 나가고 육중한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그녀는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닿았던 그의 차가운 감촉을 손등으로 거칠게 문질러 닦아냈다. 병실 안에 완벽한 정적이 흐르자 한서윤은 천천히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 잠긴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망막에 맺혔고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유약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록 머릿속은 지우개로 지운 듯 하얗지만 그녀의 몸이 기억하는 감각들과 날카로운 직감은 그녀가 결코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었음을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강도진이라는 남자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이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이 거대한 연극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반드시 살아남아 모든 것을 밝혀내리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병실 곳곳을 조용히 뒤지기 시작하며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도구나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시작했다. 서랍과 옷장을 뒤지는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소음을 거의 내지 않는 숙련된 움직임이었다. 비록 스마트폰이나 통신기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옷장 구석에서 날카로운 금속 장식이 달린 벨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분리해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마지막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벌어질 강도진과의 치열한 두뇌 싸움을 예고하듯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병원에서의 퇴원 절차는 강도진의 지시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녀는 곧장 그가 준비한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기시감이 느껴지는 묘한 감각을 불러일으켰지만 머릿속의 안개는 여전히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달린 차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하고 부유한 저택들이 모여있는 언덕길로 접어들자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웅장한 대저택의 모습을 드러냈다. 높은 담벼락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이곳이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라 외부와의 단절을 목적으로 지어진 요새임을 짐작하게 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저택을 올려다보았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것은 안락한 가정의 온기가 아닌 차갑고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고용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반가움 대신 긴장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강도진은 익숙하게 재킷을 벗어 시종에게 건네며 그녀에게 이곳이 앞으로 지낼 집이라고 짧게 소개했지만 그의 말투는 마치 낯선 방문객에게 박물관을 안내하는 것처럼 건조했다. 넓은 거실은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완벽한 정리, 정돈 상태가 오히려 숨이 막힐 듯한 위화감을 조성했다. 그녀는 자신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을 느끼며 이 거대한 공간, 어디에도 자신의 취향이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강도진의 안내를 받아 2층에 위치한 부부 침실로 들어선 그녀는 방의 크기와 화려함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곧바로 밀려오는 공허함에 몸을 떨었다. 드레스룸에는 그녀의 사이즈에 딱 맞는 명품 의류와 가방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지만 그것들은 마치 백화점의 쇼윈도처럼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어 주인의 애착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화장대 위에는 고가의 화장품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사용감이 거의 없는 새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벽에 걸린 그림들조차 감정이 배제된 추상화들 뿐이었다. 그녀는 옷장 속의 옷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과거의 자신이 정말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강도진에 의해 큐레이팅된 가짜 삶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강도진이 급한 업무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서재로 향한 사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저택 내부를 탐색하기로 마음먹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으며 벽마다 걸려있는 고풍스러운 조명들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어 마치 미로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 끝에 위치한 굳게 닫힌 문 앞으로 다가갔는데 문틈 사이로 미세하게 흘러나오는 서늘한 공기가 호기심을 자극했다.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리자 의외로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곳은 벽면 가득 오래된 서적들이 꽂혀 있는 거대한 서재였고 공기 중에는 묵은 종이 냄새와 잉크 향이 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서재 안을 천천히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책상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수첩 하나에 고정되었는데 주변의 세련된 인테리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투박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홀린 듯 다가가 수첩을 집어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기자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저 무의미한 낙서로 치부했을 난해한 조합이었지만 그녀의 눈이 닿는 순간 뇌 속의 회로가 맹렬하게 돌아가며 그 의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복잡하게 설계된 이중장부의 암호였고 특정 기업의 비자금 흐름을 가리키는 좌표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왜 이런 고도의 회계 암호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등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도진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기척도 없이 서재 문가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그녀의 손에 들린 수첩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아직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이 왜 여기를 배회하느냐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동자에는 명백한 경계심과 함께 그녀가 무엇을 보았는지 파악하려는 탐색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관리하며 머리가 아파서 일글거리를 찾으러 들어왔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강도준은 그녀의 변명을 믿는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첩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를 내려다보며 이 집 안이라도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다며 특히 이 서재는 중요한 기밀 서류가 많아 출입을 금한다고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깔려 있었고 이는 단순한 남편의 잔소리가 아니라 감시자의 통제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쥐며 방으로 돌아가 쉬라고 권유했는데 그 손길은 보호라기보다는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려는 구속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얌전히 그의 입금에 따라 서재를 나섰지만 머릿속에는 방금 본 암호들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다시 침실로 돌아온 그녀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는데 어둠이 내려앉은 정원. 곳곳에는 경호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철저하게 훈련된 군인들처럼 조직적이었고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과 동시에 내부의 이탈을 감시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띠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강도진이 숨기려 하는 것이 단순히 그녀의 과거 기억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낡은 수첩 속에 적힌 비자금 내역은 그녀가 사고를 당하기 전 수행하던 임무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며 강도진 또한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며 옆자리에 누운 강도진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잠들기 전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보안 등급을 상향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박민우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 선저기가 묻어났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그 이름 3글자를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 박민우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또 다른 실마리가 될 수도
혹은 그녀를 노리는 가장 큰 위협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하며 자신이 갇힌 이 화려한 감옥에 쇠창살을 하나씩 끊어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강도준은 평소보다 한층 더 딱딱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당분간 외출을 삼가달라고 통보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녀의 건강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였지만 어젯밤의 통화 내용을 엿들은 그녀에게는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의도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하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식탁 아래에서는 냅킨을 쥐어짜듯 비틀고 있었다. 강도준이 출근을 위해 자리를 비우자 그녀는 곧바로 행동을 개시하기 위해 집 안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감시의 눈을 피해 외부와 소통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녀는 영원히 기억 없는 인형으로 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오후가 되자 저택으로 배달된 수많은 꽃바구니와 선물들이 거실 한쪽을 가득 채웠는데 모두 그녀의 쾌유를 비는 지인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보낸 것이라고 했다. 고용인들이 선물들을 정리하는 어수선한 틈을 타 그녀는 꽃바구니 속에 섞여 있던 카드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의례적인 문구가 적힌 형식적인 카드들이었지만 개 중에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힌 카드가 하나 섞여 있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그 카드에는 오직 진실은 침묵 속에 있다 라는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고 글씨체는 묘하게 낯익은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자신을 아는 누군가가 보낸 은밀한 신호임을 직감하고 카드를 소매 속에 감추었다. 그녀는 카드를 숨긴 채 태연하게 정원 산책을 나가겠다고 고용인에게 말하고는 현관을 나섰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즉시 그녀의 뒤를 따르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혼자 있고 싶으니 거리를 두라고 명령했다. 경호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정의로 보고를 한 뒤 멀찌감치 떨어져 그녀를 지켜보는 것으로 타협했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 주위를 살피던 그녀는 소매 속에서 카드를 꺼내 다시 한번 문구를 확인하고는 카드의 뒷면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종이의 질감이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느껴졌고 그녀가 손톱으로 그 부분을 긁어내자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카드가 얇은 종이 틈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났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것을 손바닥 안에 움켜쥐었다. 며칠 후 강도진은 그녀에게 피할 수 없는 공식 일정이 있음을 통보해왔는데 그것은 바로 H그룹이 주최하는 연말 자선 갈라 파티였다. 그는 그녀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여 불참을 고려했으나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인 만큼 안주인으로서의 참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드레스룸에는 이미 그녀를 위해 준비된 짙은 네이비색의 벨벳 드레스가 마네킹에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화려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가 놓여 있었다. 한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고용인들의 도움을 받아 드레스를 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쇄골 라인이 우아하게 드러나는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그녀는 자신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인형이 되어 진열대로 나가는 듯한 불쾌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내려가자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도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감탄이 나올 만큼 근사하면서도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를 보며 잠시 시선을 멈추었고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복잡한 감정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다가와 그녀의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었는데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순간 그녀는 그것이 마치 족쇄처럼 느껴져 몸을 움찔떨었다. 강도진은 그녀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손길을 멈추지 않고 귓가에 낮게 속삭이며
오늘 밤은 자신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파트너로서의 에스코트가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통제하려는 감시자의 선언과도 같았다. 행사장인 호텔 그랜드 볼룸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지며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점령했다. 강도진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레드카펫을 걸었고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직 앞만 보고 걸음을 옮겼다. 연회장 안은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클래식 음악 소리가 뒤섞여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러웠다. 한서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부러움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탐색과 경멸, 그리고 은밀한 조소까지 섞여 있어 숨이 막혀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강도진의 팔을 꽉 잡으며 주위를 경계했고 뇌리에 스치는 기시감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강도진은 몰려드는 사업 파트너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잠시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게 되었고 그 틈을 타 그녀는 답답한 공기를 피해 테라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연회장과 달리 테라스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웠으며 차가운 밤 공기가 달아오른 그녀의 볼을 식혀주어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던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그녀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웨이터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긴장된 자세는 그가 단순한 직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그녀를 한 감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호칭을 듣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울리며 극심한 두통이 밀려왔다. 남자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에게 다급하게 다가와 쟁반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USB 메모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이 그녀가 찾던 증거의 원본이라고 속삭였다. 그는 시간이 없다며 강도진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며 지금의 사고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 미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금속성 물체를 움켜쥐며 그가 누구인지 물으려 했지만 남자는 누군가 오는 것을 감지하고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감사님이라는 낯선 호칭과 살인미수라는 단어는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을 자극했고 그녀는 혼란 속에서도 남자가 건넨 USB를 클러치백 깊숙한 곳에 숨기며 거칠게 호흡을 골랐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확신이 공포와 함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때 테라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도진이 나타났는데 그의 표정은 분노로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고 흐트러진 호흡은 그가 얼마나 다급하게 그녀를 찾아다녔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왜 말도 없이 사라졌느냐고 으르렁거렸다. 한서윤은 방금 만난 남자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그저 바람을 쐬러 나왔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강도진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클러치백을 잠시 응시하다가 이내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듯 감싸며 누군가와 마주치지 않았느냐고 집요하게 추궁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강도진은 더 이상 파티장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즉시 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하며 그녀를 데리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강도진은 창밖을 응시하며 턱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키고 있었다. 한서윤은 차창에 비친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방금 들었던 경고를 곱씹었는데 강도진을 믿지 말라는 남자의 말과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한 강도진의 행동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꼈다.
만약 그가 정말 자신을 죽이려던 배후라면 왜 병원에서 자신을 구하고 지금까지 곁에 두는 것인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강도진은 고용인들을 모두 물리고 그녀를 서재로 데려가 문을 잠갔는데 이는 그가 폭발하기 직전에 활화산 같은 상태임을 의미했다. 그는 재킷을 벗어던지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그녀에게 다가와 오늘 파티장에서 누굴 만났는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소리쳤다. 한서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두려움을 억누르며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자신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는지 따져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기억을 잃기 전 냉철하고 강인했던 한서윤의 본 모습과 겹쳐 보였다. 강도준은 그녀의 반항적인 태도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서윤은 기세를 몰아 클러치백에서 아까 받은 USB를 꺼내어 그의 눈앞에 들어 보이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도진의 시선이 USB에 고정되자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며 그것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당신이 내 남편이 맡기는 한 거냐며 우리의 결혼이 진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한 계약이었는지 진실을 요구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은 강도진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고 그는 벽을 짚으며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서재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의 긴장된 대치 상황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마침내 강도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슬픔과 체념으로 젖어 있었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대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던 유능한 감사팀장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거대한 권력의 표적이 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우리의 결혼은 처음에는 그녀를 보호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적 제휴로 시작되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쫓았고 결국 적들의 공격을 받아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며 그는 괴로워했다. 강도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것은 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으며 자신이 기억을 감추고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한 것은 그녀가 기억을 되찾는 순간 다시 그들의 표적이 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기억을 잃은 채 평범한 여자로 사는 것이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그의 말에 한서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의 강압적인 태도와 감시가 사실은 비틀린 방식의 보호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삶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고 눈물 고인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도진은 그녀의 단호함에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듯 했다. 그때 강도진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깼고 그는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전화를 받은 그는 짧은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심각한 눈빛으로 한서윤을 응시했는데 통화가 끝난 후 그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다. 파티장에서 그녀에게 USB를 건넨 남자가 호텔 뒷골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한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강도진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며 놈들이 벌써 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이를 갈았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으며 진실을 덮으려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음이 명백해졌다. 강도진은 결단이 선 듯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부터는 전쟁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각오가 되어 있다며 그녀에게 선택을 종용했다. 기억을 되찾고 위험한 진실 속으로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보호 아래 숨죽여 살 것인지 결정하라고 말했다. 한서윤은 손에 쥐고 있던 USB를 꽉 움켜쥐며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도망치는 것은 자신의 방식이 아니며 잃어버린 기억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대답했다. 강도진은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밤이 깊어가고 바깥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지만 서재 안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다가올 폭풍우를 대비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강도진의 손을 잡고 있지만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위험한 남자와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기 위해 강도진에게 노트북을 요구했고 그는 잠금 장치가 된 개인용 금고를 열어 보안이 강화된 노트북을 꺼내주었다. 이제 곧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지 않으면 구원으로 이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 암호 입력창이 뜨자 그녀의 손가락은 주저없이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던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어두운 서재를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고 한서윤의 떨리는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무의식이 기억하고 있던 암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 가득 복잡한 회계 장부와 암호화된 문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나타난 숫자의 배열을 눈으로 줬던 그녀의 동공이 급격하게 확장되었고 동시에 머릿속 깊은 곳에 잠겨있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봉인된 기억들이 뇌리를 강타했다.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마치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의 그 순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생생하고도 고통스러운 감각의 전이었다. 격렬한 현기증과 함께 그녀는 책상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고 옆에서 지켜보던 강도진이 우려 섞인 표정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은 1년 전 강도진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차가운 회의실의 풍경이었다. 당시 그녀는 H그룹의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비리를 추적하던 외부 감사인이었고 강도진은 그룹 내부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녀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철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으며 계약서에는 서로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목적이 달성되면 깨끗하게 이혼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강도진이라는 남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거대 악에 맞서기 위한 든든한 방패이자 임시적인 동맹군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그어진 냉정한 선은 서서히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장부를 분석하다 잠든 자신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던 강도진의 따스한 손길을 기억해냈다. 또한 위험한 현장에 잠입하려는 그녀를 막아서며 불같이 화를 내던 그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것이 단순한 파트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깊은 연정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사고가 나던 그날 밤 빗길을 뚫고 운전대를 잡았던 이유는 박민우가 관리하던 비밀 별장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고 강도진은 위험하다며 끝까지 그녀를 만류했었다. 결국 그녀의 고집이 비극적인 사고를 초래했고 강도진은 죄책감과 사랑 때문에 기억을 잃은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숨기려 했던 것이다. 모든 것을 기억해낸 한서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젖은 눈으로 강도진을 응시하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약 위반이라고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강도진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는 그녀가 기억을 되찾았음을 직감하고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놓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한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며 당신은 계약서 제3조인 감정교류 금지 조항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슬픔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고 그녀는 손을 뻗어 야위어버린 그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강도진은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뺨에 댄 채 괴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는 처음부터 계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는 오직 그녀를 살리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고 고백했다. 그는 기억을 잃은 그녀를 보며 차라리 이대로 영원히 과거를 잊고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기를 이기적으로 바랐던 자신의 나약함을 자책했다. 하지만 한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나를 지켜주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숨지 않고 함께 싸울 차례라고 그를 위로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생사를 함께하는 진정한 연인으로 거듭났음을 확인했다. 한편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태성그룹 부회장실에서는 박민우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 던지고 있었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의 비서실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며 정보원이 살해되기 전 USB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박민우는 강도진이 아내의 기억 상실을 핑계로 시간을 벌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고는 자신의 오만함을 저주하며 이를 갈았다. 그 여자가 기억을 되찾고 그 안에 담긴 자료를 해독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범죄 행각이 만천에 드러나고 파멸을 맞이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박민우는 핏발선 눈으로 비서를 노려보며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렸다. 그는 즉시 해외에서 활동하는 인류 청부업자들을 소집하라고 명령하며 사고사로 위장하는 단계는 지났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도진과 한서윤을 흔적도 없이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인간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한 광기 어린 사례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하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들을 처단하겠다는 끔찍한 결심을 굳혔다. 다시 강도진의 저택 서재로 돌아와 한서윤과 강도진은 밤을 새워가며 USB에 담긴 자료들을 정밀 분석하고 있었다. 자료에는 박민우가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내역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지른 불법적인 공작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서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 자료들만으로는 박민우를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정적인 연결고리인 자금 세탁의 최종 경로와 실소유주를 증명할 원본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어 이를 풀기 위한 추가적인 키가 필요했던 것이다. 한서윤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계획을 강도진에게 제안했다. 박민우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 USB와 자신의 목숨이니 자신을 미끼로 던져 그를 함정으로 유인한 뒤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나머지 증거를 확보하거나 자백을 받아내자는 것이었다. 강도진은 펄쩍 뛰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한서윤은 지금 박민우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도망자로 살거나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그를 설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고 과거의 냉철한 감사관으로서의 면모가 되살아나 강도진을 압도하고 있었다. 결국 강도진은 긴 침묵 끝에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대신 그는 이번 작전의 모든 과정에 자신이 동행할 것이며 그녀가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놔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두 사람은 지도와 설계도를 펼쳐놓고
박민우를 유인할 장소와 동선을 치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며칠 뒤 열릴 예정인 정재계 인사들의 비공개 요트 파티장이었다. 그곳은 박민우가 안심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공간이기에 역으로 그의 경계심을 허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며 어두웠던 서재를 푸르게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의 작전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서로를 향한 신뢰는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해져 있었다. 강도진은 한서윤의 손등에 깊이 입을 맞추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자고 다짐했고 한서윤은 미소로 화답하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다가올 결전의 날을 위해 그들은 잠시 동안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눈을 붙였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 박동만이 하나의 리듬이 되어 고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한서윤의 모습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는데 짙은 화장으로 창백했던 안색을 감추고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이 붉은 드레스는 단순한 파티 의상이 아니라 적진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에게 입힌 전투복이자 갑옷과도 같았다.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틀어 올리고 목에는 강도진이 선물한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되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기억을 잃고 남편에게 의존하는 유약한 인형을 연기해야 했으며 단 한순간이라도 그 가면이 벗겨진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은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사냥터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강도진이 준비를 마치고 드레스룸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한서윤의 변신에 잠시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감탄과 함께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드레스 깃 부분에 작은 브로치를 달아주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초소형 도청 장치와 위치 추적기가 내장된 최첨단 통신 기기였다. 강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눈을 맞추며 박민우는 교활하고 위험한 놈이니 상황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즉시 신호를 보내라고 신신당부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그가 얼마나 이 작전을 반대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녀를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서윤은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손바닥에도 긴장으로 인한 땀이 배어 있었다. 두 사람이 탑승한 리무진이 한강변에 위치한 프라이빗 마린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호화 요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레비아탄이라는 이름의 이 요트는 박민우가 정적의 유력 인사들을 접대하고 은밀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들만의 움직이는 성의자 범죄의 온상이었다. 선착장에는 이미 최고급 세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화려한 옷차림의 남녀들이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요트에 오르고 있었다. 강도진은 차에서 내려 한서윤에게 팔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의 팔을 꼭 잡으며 몸을 살짝 떨었는데 이는 연기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살기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요트의 메인 홀에 들어서자마자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서로를 탐색하는 날 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도진과 한서윤이 등장하자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는데 사람들은 최근 사고를 당했다는 강도진의 아내에 대해 노골적인 호기심을 드러냈다. 한서윤은 짐짓 겁먹은 듯한 표정으로 강도진의 뒤로 몸을 숨기며 주위의 시선을 피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그들의 면면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움직이며 박민우의 위치와 경호원들의 배치, 그리고 비상구의 위치를 파악해 머릿속 지도로 그려나가고 있었다. 강도준은 그런 그녀를 보호하듯 감싸 안으며 능숙하게 사람들의 인사를 받아 넘겼다. 그때 인파를 가르며 박민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찰하는 제왕처럼 오만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값비싼 슈트를 입고 손에는 와인잔을 든 그는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강도준과 한서윤에게 다가왔다. 박민우의 시선이 한서윤에게 꽂히는 순간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강도준의 옷자락을 더 꽉 움켜쥐었다. 박민우는 과장된 몸짓으로 반가움을 표시하며 사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며 뻔뻔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탐색하는 뱀처럼 차갑게 빛나며 한서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고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며 바닥을 응시하는 것으로 기억을 잃은 소심한 여자를 연기했다. 강도준은 박민우의 접근을 막아서며 아내가 아직 후유증으로 인해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 양해해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박민우는 그 말에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리며 한서윤에게 직접 말을 걸어 정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집요하게 물었다. 한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경계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며 머리가 아픈 척 관자놀이를 짚었다. 그 완벽한 연기에 박민우의 눈에 서려 있던 의심의 빛이 아주 조금 옅어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박민우는 그녀의 기억 상실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는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다. 그는 강도진에게 잠시 사업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며 자연스럽게 한서윤을 혼자 두도록 유도했다. 이것은 한서윤과 강도진이 미리 예상했던 시나리오였기에 강도진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한서윤에게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하며 자리를 비켰다. 한서윤은 불안한 눈빛으로 멀어지는 강도진을 바라보다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구석에 있는 휴식 공간으로 향했다. 박민우는 강도진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곁눈질로 한서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고 그녀는 미끼를 문 물고기처럼 그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며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도진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여 발이 묶인 틈을 타 박민우가 예의 그 느긋한 걸음걸이로 한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남편이 너무 바빠 보여서 심심하지 않으냐고 말을 걸었다. 한서윤은 깜짝 놀란 척하며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안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남편이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집에만 갇혀 있는 것이 답답했다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은 철없는 부잣집 사모님의 투정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강도진에 대한 불신과 박민우가 파고들 수 있는 빈틈을 의도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다. 박민우는 그녀의 불평을 흥미롭게 경청하며 그녀와 강도진 사이를 이간질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한서윤은 대화 도중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사실 서재에서 이상한 장부를 발견했는데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은밀하게 털어놓았다. 그 순간 박민우의 눈이 번뜩이며 탐욕스럽게 빛났고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 장부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보라고 재촉했다. 한서윤은 겁먹은 표정으로 남편이 그 장부를 보면 화를 내서 무서웠다고 말하며 그 장부가 자신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모호한 암시를 던졌다. 박민우는 그녀가 발견한 것이 자신이 잃어버린 비자금 장부의 사본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쾌재를 불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도와줄 테니 그 장부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가머니설로 그녀를 유혹했다.
그녀는 망설이는 척하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박민우는 더욱 집요하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그는 강도진이 사실은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으며 아내인 당신을 속이고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한서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듣는 척하며 속으로는 그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그의 말에 흔들리는 연약한 여자의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남편이 나를 속이는 거냐고 되물었고 박민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하며 자신만이 그녀를 진실로 안내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한서윤은 그 오만함이야말로 그를 파멸로 이끌 가장 큰 약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민우는 그녀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며 자신의 개인 선실로 그녀를 유인했다. 이는 한서윤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기회였지만 동시에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도박이기도 했다. 그녀는 강도진이 보고 있을 방향을 향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약속된 신호를 보내며 박민우의 제안을 수락했다. 박민우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경계심을 완전히 푼 채 앞장섰고 한서윤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그의 뒤를 따랐다. 이니어를 통해 강도진의 거친 숨소리와 침착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고 오직 자신의 기지와 배짱만을 믿어야 했다. 요트의 가장 상층부에 위치한 박민우의 개인 선실은 아래층의 연회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호화롭고 은밀하게 꾸며져 있었다. 반금벽으로 완벽하게 차단된 그곳은 외부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적막감이 감돌았고 창밖으로는 검은 강물만이 넘실대고 있었다. 박민우는 양주를 따르며 한서윤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고 그녀는 가방 속에 숨겨진 녹음기를 작동시키며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는 금괴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던지며 이것이 강도진이 회사를 매각하려 한다는 증거라고 거짓 정보를 보여주었다. 한서윤은 서류를 집어드는 척하며 미리 준비해온 데이터 해킹 툴이 담긴 스마트폰을 서류 더미 아래 교묘하게 숨겨놓았다. 한서윤이 서류를 읽는 척하는 동안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박민우의 개인 서버에 접속하여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다. 진행바가 천천히 차오르는 것을 곁눈질로 확인하며 그녀는 시간을 끌기 위해 박민우에게 서류의 내용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박민우는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에 취해 술술 대답을 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가 저지른 불법 행위들에 대한 단서들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다. 한서윤은 놀란 척하며 그의 자백을 유도했고 박민우는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고 착각하여 점점 더 대담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모든 대화는 실시간으로 녹음되어 강도진에게 전송되고 있었고 밖에서 대기하던 강도진은 주먹을 꽉 쥐며 진입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선실문이 벌컥 열리며 박민우의 비서실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박민우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보고했는데 그 내용을 들은 박민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서윤을 바라보았는데 아까의 여유롭던 눈빛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살벌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비서실장은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는데 그 화면에는 요트의 보안 시스템에 침입하려는 외부 신호가 포착되었다는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다. 박민우는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한서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다. 박민우는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어 바닥에 쏟아버렸고 그 안에서 녹음기가 굴러나오자 비릿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역시 강도진의 아내답다며 기억을 잃은 척 연기를 한 거냐고 비아냥거렸다. 한서윤은 더 이상 연기가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비록 궁지에 몰렸지만 결코 기죽지 않는 당당한 태도로 당신의 범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우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으며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위협했다. 그의 소나기 힘은 뼈가 으스러질 듯 강했고 한서윤은 고통을 참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순간 선실 밖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박민우가 고개를 돌리는 사이 한서윤은 테이블 위에 꽃병을 집어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꽃병이 산산조각나며 박민우가 비틀거리는 틈을 타 그녀는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비서실장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서윤은 주저없이 하이힐을 벗어들고 비서실장의 명치를 가격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좁은 선실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한서윤은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맨발로 밟으면서도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탈출구를 찾았다. 그때 잠겨있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강도진이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강도진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박민우와 헝클어진 모습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한서윤을 발견하고는 곧장 그녀에게 달려와 그녀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박민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고 광기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겨누었다. 그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며 다같이 죽자고 소리쳤고 방아쇠에 걸린 그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한서윤은 강도진을 밀쳐내려 했지만 강도진은 그녀를 더욱 꽉 껴안으며 자신의 등으로 총구를 막아섰다. 탕하는 총성과 함께 정적이 흘렀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선실 안에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붉은 피가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다. 총성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진 직후 선실 안은 비릿한 화약 냄새와 숨막히는 침묵으로 뒤덮였다. 강도진의 등 뒤로 붉은 선혈이 셔츠를 적시며 배어나오자 한서윤의 입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다행히 총알은 치명적인 급소를 피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충격으로 인해 강도진의 몸이 휘청거렸고 그 찰나의 틈을 박민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고통에 신음하는 강도진을 발로 걷어차 쓰러뜨린 뒤 공포에 질린 한서윤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았다. 강도진이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했지만 박민우는 이미 한서윤의 관자놀이에 뜨거운 총구를 들이대고 있었다.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그녀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는 그의 위협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기에 강도진은 피 끓는 분노를 삼키며 바닥에 주먹을 내리칠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요트의 비밀 통로를 통해 박민우가 고용한 무장 용병들이 선실로 들이닥쳤고 상황은 순식간에 절망적인 국면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박민우는 강도진을 처리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한서윤을 인질로 삼아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것을 명령했다. 한서윤은 반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용병들에 의해 제압당했고 입에는 재갈이 물린 채 뒷문으로 끌려나갔다. 멀어져가는 그녀의 시야에 피를 흘리며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강도진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요트 선착장에는 이미 그들의 도주를 위한 검은색 밴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녀는 짐짝처럼 뒷좌석에 처박혔다. 차는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고 그녀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인천항 외곽에 위치한 폐쇄된 물류 창고 단지였는데 을씨년스러운 바닷바람이 녹슨 철문을 두드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 안으로 끌려 들어간 한서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손발은 거친 밧줄로 기둥에 단단히 묶였다. 박민우는 외투를 벗어던지고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창고 안을 서성거렸는데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초조함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 분노하며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붓다가 이내 한서윤에게 다가와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얼굴을 툭툭 쳤다. 그는 어차피 강도진도 곧 죽을 것이고 너도 여기서 끝이라며 해외로 도피하기 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주는 것이 자신의 자비라고 비인양거렸다. 하지만 한서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오히려 그를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재갈이 풀리자마자 갈라진 목소리로 당신은 끝까지 패배자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아무리 돈과 권력으로 치장해도 내면의 열등감은 감출 수 없으며 결국 당신을 파멸시킨 것은 강도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오만함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박민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그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이 터져 피맛이 났지만 한서윤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입가에 묻은 피를 뱉어내며 서늘하게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은 박민우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고 그는 그녀의 목을 조르며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창고의 높은 천장에 달려있던 거대한 환풍기가 굉음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며 엄청난 먼지 구름을 일으켰다. 용병들이 당황하며 총구를 천장으로 겨누는 사이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맹수처럼 뛰어내려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목을 단숨에 꺾어버렸다. 피 냄새를 맡고 달려온 늑대처럼 살기를 뿜어내는 강도진이었다. 그의 하얀 셔츠는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부상당한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지만 나머지 한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그는 고통조차 잊은 듯한 무시무시한 기세로 용병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박민우를 향해 돌진했다. 총알이 빗발치는 혼란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오직 기둥에 묶여있는 한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서윤은 강도진이 만들어낸 혼란을 틈타등 뒤로 묶인 손을 움직여 밧줄에 매듭을 날카로운 기둥 모서리에 비비기 시작했다. 손목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밧줄을 갈가냈다. 박민우는 용병들이 강도진에게 맥을 못 추고 쓰러지자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다가 다시 한서윤을 인질로 삼기 위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한서윤의 손이 자유로워졌고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박민우의 정강이를 전력으로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박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한서윤은 지체 없이 밧줄을 풀어내고 몸을 일으켰다. 부상과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도진은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마지막 남은 용병을 제압했지만 과다 출혈로 인해 그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다. 쓰러져 있던 박민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품속에서 예비 탄창을 꺼내 권총에 장전하며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죽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강도진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강도진은 피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한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총성이 울리기 직전 한서윤이 몸을 날려 박민우의 팔을 쳐 올렸고 총알은 허공을 가르며 천장의 조명을 박살냈다. 조명이 꺼지며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오직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와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엉켰다. 한서윤은 박민우와 엉켜 바닥을 구르며 사투를 벌였는데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호신술 훈련을 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박민우의 급소를 가격하고 그의 손에서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박민우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녀를 밀쳐내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번에는 강도진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강도진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는 박민우의 얼굴에 무자비한 주먹을 날렸다.
한 대, 두 대. 주먹이 꽂힐 때마다 박민우의 얼굴은 뭉개져 갔고 그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강도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겠다는 듯 무자비하게 그를 응징했다. 박민우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늘어졌을 때야 비로소 강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멈추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고 한서윤은 울먹이며 그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았다. 그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그녀의 손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혈을 위해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그의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식을 잃은 줄 알았던 박민우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바닥에 떨어진 총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너희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겠다고 중얼거렸고 떨리는 손가락이 총 손잡이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한서윤은 강도진을 부축한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주변에 흩어진 박민우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고 화면에는 경찰청 상황실로 연결된 통화가 켜져 있었다. 이미 요트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상황과 창고에서의 자백이 실시간으로 경찰에게 전송되고 있었던 것이다.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 창고 밖이 요란한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으로 번쩍이기 시작했다. 특공대원들이 창고 문을 부수고 진입하여 박민우를 에워쌌고 그제야 박민우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고개를 떨구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면서도 그는 강도진과 한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두 사람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박민우는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패배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현장이 정리되고 구급대원들이 강도진을 이송하기 위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다. 강도진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한서윤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고 한서윤 역시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구급차에 함께 올랐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강도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시선을 한서윤에게서 떼지 않았다. 그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괜찮냐고 묻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한서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이제 다 끝났으니 안심하고 쉬라고 속삭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오늘 밤 두 사람이 겪은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짙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뚫고 나온 지금 그들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맞잡혀 있었다. 한서윤은 강도진의 상처 입은 어깨를 바라보며 과거의 계약관계나 의무감 따위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켰고 그녀 역시 자신의 힘으로 그를 구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빚진 목숨을 평생 갚아나가며 살아가게 될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다. 병원에 도착하여 강도진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한서윤은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피로가 밀물처럼 덮쳐왔지만 그녀의 정신만은 맑게 깨어 있었다. 담당 형사가 다가와 진술을 요청하자 그녀는 피 묻은 드레스를 입은 채 담담하게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거대악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언자로서 당당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증언 하나하나가 박민우와 그 배우 세력을 단죄할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임을 그녀는 확신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며 붉은 여명이 병원 복도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길고 잔혹했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한서윤은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수술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강도진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것은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닌 이제 진짜 우리 부부로서 다시 시작하자는 프로포즈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피 묻은 반지를 꺼내어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창고에서의 격투 중에 강도진의 손가락에서 빠진 결혼 반지였다. 그녀는 반지를 가슴에 품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다. 이 시련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기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거짓 없는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전말이 뉴스를 통해 연일 보도되자 세상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서윤이 확보한 USB 속의 자료들과 박민우가 창고에서 자백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은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꾸려 태성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박민우를 비롯한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포토라인에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오만하게 굴었던 박민우가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채 오르는 모습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대중들은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힌 내부 고발자이자 피해자인 한서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냈고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주역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되었다. 강도진의 수술은 긴 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전해지자 병원 복도를 지키던 한서윤은 그제야 참고 있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강도진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역시나 한서윤이었고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강도진은 산소 호흡기를 쓴 채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함께 겪은 죽음의 문턱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신과 오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그 어떤 시련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단단한 신뢰와 사랑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웠던 겨울바람 대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쌀 무렵 강도진은 건강한 모습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는 가장 먼저 H그룹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하며 대대적인 쇄신안을 발표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의 과감한 행보는 주주들과 임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고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한서윤 역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그룹의 감사위원장직을 맡아 강도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라는 타이틀에 갇히지 않고 날카로운 분석력과 공정한 판단력으로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두 사람은 그들이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던 저택의 정원 테라스에 마주 앉아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다. 한때 한서윤에게 감옥처럼 느껴졌던 이 저택은 이제 높은 담벼락 대신 활짝 핀 꽃들과 푸른 나무들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보금자리로 변모해 있었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삼엄한 경호원들은 사라졌고 오직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만이 그들의 곁을 채우고 있었다. 찻잔을 내려놓은 한서윤은 테이블 아래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강도진의 앞에 내밀었는데 그것은 과거 두 사람이 작성했던 계약 결혼 합의서였다. 빛바랜 종이 위에 적힌 건조한 조항들은 그들이 얼마나 삭막하고 계산적인 관계에서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었다. 강도진은 그 계약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 때문에 당신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다고 자책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그녀의 자유를 억압하고 진실을 감추려 했던 자신의 지난 과오를 다시 한번 사과했다. 하지만 한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 계약서가 있었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수 있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들을 함께 극복해 온 과정이야말로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이 종이 조각이 더 이상 우리 사이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다. 한서윤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집어들어 반으로 찢기 시작했고 종이가 찢어지는 경쾌한 소리가 정원의 고요함을 깨트렸다. 그녀는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쟁반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였는데 붉은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하얀 재로 변해가는 모습은 마치 그들의 거짓된 과거가 소멸하는 의식처럼 보였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강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과거에 잃어버렸던 반지가 아닌 새로 맞춘 2개의 심플한 백금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다. 계약이나 의무가 아닌 오직 사랑만으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내 진짜 아내가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그의 눈시울은 붉게 젖어 있었다. 한서윤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고 강도진은 그녀의 왼쪽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며 손등에 깊이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화려한 결혼식이나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무게감 있는 두 사람만의 언약식이었다.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긴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봄을 만끽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저택 주변의 산책로를 걸으며 앞으로 그려갈 미래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고 후 눈을 떴을 때 낯선 남자가 남편이라 주장했던 그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순간들은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기억을 잃고 헤매던 그녀에게 나침반이 되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속이려 했던 그 남자였고 그 남자를 구원한 것은 기억을 되찾은 그녀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이자 안식처가 된 지금 그들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다시는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이야기의 끝에서 한서윤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에 뜬 밝은 달을 올려다보며 지난날의 자신에게 작별을 고했다.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던 과거의 한서윤은 이제 없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사랑을 쟁취한 주체적인 한서윤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강도준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저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하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밤바람이 나무짚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려왔다. 사고로 시작된 비극적인 운명은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게 돌아가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세상은 견고한 성벽 안에서 평온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서로의 심장을 통해 삶을 느낄 것이며 그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진해질 것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남편이 된 강도준과 기억을 잃은 인형에서 강인한 동반자로 거듭난 한서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새로운 챕터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앞날에 펼쳐질 길은 꽃길만은 아닐지라도 함께라면 그 어떤 가시밭길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